네, 이제 24페이지 보시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랑 평가 손실이 이렇게 돼 있죠. 감모랑 평가랑 하나씩 표시해 주세요. 감모랑 평가랑. 이것도 좀 예를 들어 드리고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구분해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그 재고자산 수량과 단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100개가 있고 재고자산이 100개가 있고 한 개당 10,000원에 사왔다고 해볼게요. 상품 100개를 10,000원에 각각 사온 상태로 지금 12월 31일이 된 거예요. 창고에 지금 눈으로 봤어요. 10,000원에 사왔고 100개가 있다. 근데 지금 제목에 감모 손실, 평가 손실 있죠? 감모는 수량이 줄어든 거예요. 평가 손실은 가격이 떨어진 거겠죠? 왜냐면 수량과 단가가 각각 있잖아요. 얘는 수량, 단가. 즉 수량이 없어질 수도 있고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그걸 각각 해라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두 개가 있으면 뭔가를 해야 될 때요, 한 개만 해도 되면 순서가 상관이 없죠. 한 개만 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두 개를 해야 되면 순서가 생기죠. 뭐부터 해야 될지. 자, 여기서는 감모 손실의 1번, 평가 손실의 2번 써주시면 돼요. 감모 손실을 먼저 하고 평가 손실을 다음에 하거든요.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어차피 저도 같은 공부를 했고 외워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수량이 줄어드는 거, 그러니까 수량은 절대적이죠. 수량은 누가 봐도 똑같잖아요. 근데 가격은 상대적이니까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수량은 절대적이니까 수량부터 파악을 하자. 누가 세도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게 장부에 써 있는 겁니다. 장부에 100개 10,000원 이렇게 100만원이에요. 근데 창고 갔는데 90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누가 훔쳐갔다, 없어졌다. 자, 그러면 창고에 갔는데 90개밖에 없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 10개가 사라진 게 감모 손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모 손실이 1번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감모 손실은 얼마일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개가 없어진 건 아시겠죠? 한 개에 얼마죠? 10,000원. 10,000원 곱하기 10 해서 10만원이 손해 본 거예요. 왜냐면 난 10,000원에 사온 게 10개 없어진 거니까.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 10개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감모 손실은 10개 곱하기 10,000원 하면 10만원이죠. 10만원 손해봤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이제 90개가 있다는 거는 확인을 했고 이제 문제는 가격인데, 가격은 이제 안 떨어지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 10,000원에 지금 사왔는데 지금 보니까 막 당근마켓에 보니까 9,000원에 막 팔리고 있더라. 시장에 지금 9,000원에 막 팔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10,000원에 못 팔겠죠? 그럼 가격이 떨어졌다고 미리 잡아버려요. 이제 회계가 보수주의의 예인데, 그러면 9,000원으로 잡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1,000원이 떨어졌다고 보는 거겠죠. 1,000원 감소. 그럼 우리 생각에 1,000원이 떨어졌다는 건 알았어요? 몇 개? 90개죠. 100개가 아니라 90개. 왜냐면 미리 줄여놨잖아요. 90개로. 그러니까 90개로 줄일 때는 개수랑 알고 있던 가격을 줄이는 거고, 그리고 가격을 줄이는 건 수량을 줄인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줄어든 수량에 내가 생각하는 그 가격 차이를 줄이는 겁니다. 또. 그래서 얘는 90개 곱하기 1,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 안 하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얼마지? 9만원? 9만원이 줄어든 거죠.
자, 그럼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는 평가 손실이고, 그러면 처음에 100만 원이었죠. 처음에 10개 곱하기 10,000원이니까 처음에 장부에 100만 원 써 있었잖아요. 근데 감모 손실로 10만 원 쳐내고 평가 손실로 9만 원 쳐내면 81만 원 이렇게 남아야 되겠죠. 이유는 90개 곱하기 9,000원이 81만 원이니까. 그래서 10만 원 쳐내고 9만 원 쳐내고. 당연한 거죠. 근데 당연한데 처음에 이거 막 외우려고 하면 엄청 어렵고 이해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수량이 빠지니까 수량 빼고 내가 알고 있던 장부 금액 빼고 수량 줄였으니까 줄인 수량에 내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가격 곱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기말에는. 그리고 이제 뭐 절차는 이렇고요.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 수량이 없어진 거 있죠. 10개 막 누가 훔쳐가고 파손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수량이 줄어든 건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다시 막 회복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가격은 어떤가요? 회복될 수도 있지. 그게 또 차이예요. 그래서 이 감모 손실은 줄이면 끝이에요. 근데 평가 손실은 킵해놔요. 뭔가 아쉽거든요. 아, 오를 수도 있지 않나 하고. 그래서 처리 방법이 좀 달라요. 그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죠? 예. 어떻게 하냐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거 말고 그냥 차이가 어느 정도 있냐라고 했을 때 이 정도까지 알고 있으면 아주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01번부터 24페이지 01번부터 보시면은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한 감모 손실의 경우, 지금 01번이랑 02번이랑 똑같아 보이죠? 차이만 표시할게요. 01번은 정상입니다. 정상. 02번은 비정상. 딱 그것만 표시하셔야 나중에 찾기 쉽겠죠. 그러면 지금 감모 이야기를 하는데 얘는 또 피곤하게 됐어요. 정상 비정상 이야기를 해요. 그냥 뭐 그런갑다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해하실 수 있게 최대한 도와드려 볼게요. 가격이 떨어지는 건 다 비정상입니다. 맞죠? 가격이 떨어지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 내가 10,000원에 사왔는데 9,000원 떨어지면 비정상이잖아요. 그건 정상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지. 근데 감모는 굳이 따지면 정상도 한 자리 줄 수 있다 이거거든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그 일반적인 제조업 쪽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옷을 좋아해서 옷 같은 거 좀 옛날에 많이 찾아봤는데 하나 똑같은 물건을 대량 생산할 때 로트 번호라는 게 있어요. 뭐 소주도 보면 소주 안에 막 숫자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주 먹고 식중독 걸리면 그 같은 번호 다 회수하죠. 그게 로트 번호거든요. 그러니까 한 라인에 한 번에 막 100개씩 생산한다 그런 게 한 로트 이런 느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잘 모르지만 한 로트당 100개 뭐 리바이스 청바지 같은 거 만든다고 하면 한 번에 100개씩 막 생산해요. 그래서 리바이스 탭 보면은 R 써진 게 100개마다 하나씩 있거든요. 수량 파악하려고. 근데 만들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100개를 한 세트로 만드는데 반드시 분량이 2개가 나. 그럴 수 있겠죠. 네. 아무리 개선을 하고 막 공정을 좋게 하고 직원들 바꾸고 훈련을 시켜도 분량 2개가 어쩔 수 없이 나더라 이거예요. 맨날. 그럼 이런 건 그냥 정상으로 봐요. 내가 통제할 수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분량이 5개 났다고 할게요. 맨날 2개 나다가 분량이 5개 났어요. 그럼 그때는 추적해야죠. 누구 때문에 3개 분량 더 넣었어.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런 3개는 비정상으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되게 패턴 파악해 놓으면 원가에서 찍을 때 좀 좋아요. 이거 좀 원리를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일부러 한 번에 100개 안 만들고 105개 이 정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야 100개를 맞출 수 있겠죠. 옷 같은 건 그래요. 그러면 방금 그거 있죠. 정상, 비정상. 일단 비용부터 좀 설명드리면
우리가 돈을 쓴 걸 비용이라고 그러죠. 그럼 비용도 급이 있거든요. 이거부터 좀 나눠볼게요. 자, 비용을 썼는데 영양가가 있는 비용은 원가라고 해요. 영양가가 있는 비용.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매출원가 있죠. 매출원가. 우리가 100원을 버느라 70원 쓴 거 있죠. 그게 매출원가잖아요. 영양가 있는 돈 맞죠. 70원은 썼지만 100원을 벌었으니까. 근데 이제 영양가가 없는 비용은 손실이라고 합니다. 느낌 딱 오시죠? 손실은 딱 봐도 안 좋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여기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원가 회계도 뭐 배우고 하면은 정상, 비정상 이런 게 꽤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넣을 거냐면, 자, 원가에다가는 정상을 넣을 겁니다. 원가가 정상.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방금 예를 들었던 것처럼 청바지를 한 번에 100개를 만들어요. 근데 분량이 무조건 2개가 나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100개 값으로 98개를 만든다고 봐야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 2개 값은 정상적인 원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건. 그래서 정상은 원가가 돼요. 그럼 이제 정상은 어떻게 찾을 거냐?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 세트로 묶어도 돼요. 정상은 통제 불가능입니다. 통제 불가.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몇 문제 찍을 수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좀 뭐 적절한 예는 아닌데 인생이 힘들잖아요. 인생이 힘든 건 당연한 거죠. 통제 불가능하죠. 정상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죠. 통제 불가능하니까. 근데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정상은 통제가 가능한 건데 안 한 거겠죠. 분량이 원래 2개만 나야 되는데 왜 5개 났어? 3개는 안 놔도 되잖아. 너네가 통제 못한 거지. 이게 비정상이죠. 이것만 알아도 진짜 엄청 편해요. 나중에 비정상 통제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논리를 잘 잡아놔야 되죠. 자, 그럼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문제를 한번 다시 봅시다. 01번은 정상이죠? 간모인데 정상이죠? 매출 원가, 원가 표시하시면 됩니다. 정상, 원가. 그리고 02번은 비정상 표시하셨고 영업 외 비용 표시할게요. 영업 외 비용에다가 손실 적어놓을게요. 손실. 참고로 이거 알고 계시면 이 문제도 맞히셨겠는데 원가 쪽도 똑같거든요. 원가랑 재고자산이랑 짱친이에요, 둘이. 원가 회계를 해야 제품이 나오니까. 그래서 대충 비슷한 것도 찍을 수 있다라는 거죠. 0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비슷한 거 계속 볼게요. 그냥 쭉 보시면 돼요. 자, 03번은 12월 31일 장부상 제품 재고액은 150, 장부가 150. 네, 창고 가봤는데 145만원. 5만원 빵꾸 났죠? 자, 근데 이거 이유 모르면 간모 손실이에요. 이유를 찾으면 아까처럼 뭐 복리후생비나 그렇게 달아주는 거고, 근데 이유를 보니까 모르죠? 그냥 비정상이라고만 하죠? 그리고 여기도 표시해주세요. 03번의 비정상. 그리고 이거까지 연결하면 정말 베스트긴 한데 아까 그 그림을 다시 그려서 또 설명드릴게요. 이게 연결이 되면 정말 좋습니다. 안 돼도 상관은 없지만 제가 아까 이 예시를 들어드렸거든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03번 보시면 적요 8번으로 찍었죠? 왜냐면 안 팔았는데 없어졌잖아요. 5만 원이. 그럼 거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근데 비정상 감모라고 돼 있죠? 그럼 또 정상 감모는 어떻게 썼죠? 정상은 원가로 처리한다고 했죠? 자, 여기 이름을 잘 보세요. 매출 원가. 매출 원가. 그러면 아까랑 비슷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기말은 뭐 3개가 있어서 210원이 있었다. 똑같은 예시예요. 근데 이번은 이겁니다. 감모가 2개 발생한 거예요. 2개가 없어진 거예요. 한 개는 정상 감모고 한 개는 비정상 감모예요. 2개가 감모됐는데 한 개는 정상, 한 개는 비정상. 그럼 한 개는 매출원가로 가야 되죠. 예. 한 개만 적요팔 찍어야 되죠. 그럼 한 개만 적요팔 찍어볼게요. 자, 그럼 나머지 금액은 원가로 가야 되죠. 예.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문제에서 만약에 똑같은 문제인데 정상적으로 발생되었다 이런 말 하잖아요. 붕괴 안 하면 매출원가. 붕괴를 안 해야 매출원가가 되기 때문에 결론 정상은 붕괴 안 합니다. 왜냐면 안 해야 매출원가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말이 되면 기말 재고 파악한다.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문제 보시면 03번에서 실제 제품 재고액 145만 원이죠. 145만 원. 그럼 여기 기말에 145만 원 이렇게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럼 145만 원을 딱 적죠. 그리고 적요 8에다가 5만 원 이렇게 적는 거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차변에 얼마인지 모르는데 만약에 500만 원이 있었다고 할게요. 차변에 총 500만 원이야. 그러면 기말에 145만 원 있고 비정상적으로 없어진 거 5만 원 있죠. 그럼 매출원가 350대요. 저절로. 그러니까 얘로 추적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감모는 붕괴를 안 해야 돼요. 그래야 매출원가가 되거든요. 저절로. 그러니까 그냥 외우시면 돼요. 정상 감모는 붕괴를 안 한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낼 수는 없지. 그러니까 비정상 감모 낸 거예요. 붕괴 찍으라고. 적요 8을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정상 재고 감모액은 적요 8이 되는 거죠. 묶어두시면 돼요. 비정상 재고 감모액은 밑에 적요 8 이렇게 화살표 해두시든지 연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해하면 좋은데 몰라도 그냥 외우시면 돼요. 정상 감모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정답이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내지 않겠구나. 섞어서 낼 수는 있겠죠. 정상 비정상이 같이 발생했다고. 그럼 난이도가 올라갈 겁니다. 그 문제도 넣었을걸요. 그럼 한번 05번도 볼게요. 04번 차례죠. 03번은 차이 5만원 받고, 그 다음에 04번 같은 경우는 도난 파손의 사유로 발생했다. 비정상적. 이건 2개 표시할게요. 도난 파손. 도난 파손하고 비정상.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전산세무 1급 시험이라고 하면요. 04번 같은 경우는 괄호를 말을 안 해줄 거예요. 왜냐면 도난 파손이 비정상이거든요. 원래.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정상은 정말 흔하지 않아요. 정상은 흔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비정상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참고하시라고 넣었고요. 그럼 얘는 그냥 200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03번에 5만원과 04번에 200만원은 같은 급이니까 똑같은 문제고요. 그 다음에 05번입니다. 05번은 연말 재고 실사 차이를 지금 발견한 거죠. 첫 번째는 광고 선전 목적으로 그 길에서 막 나눠주는 용도로 1200 나눠줬고, 두 번째는 훼손으로 인해 가치를 상실하여, 자 이것만 표시할게요. 원가성이 없다. 원가성이 없다. 그럼 한번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물건이 없어졌거든요. 없어졌는데 정상 비정상 찾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근데 아까 01번에서 정상은 원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원가는 원가성이 있는 거죠. 그럼 원가성이 없으면 비정상이란 소리예요. 그냥 독해 문제입니다. 말장난일 수도 있고 독해 문제라고 좋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원가성이 없는 게 비정상이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죠. 원가성이 있으면 정상이다. 그래서 비정상이니까 붕괴를 찍어야겠죠.
그래서 350은 간모 손실이 되고 1200은 광고 선전비라고 써있네요. 이것도 800번밖에 없습니다. 제조부에서는 광고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답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06번까지 볼게요. 여기까지는 좀 할만하네요. 자, 06번 이거 실제로 나온 문제인데, 평가 손실, 평가 표시하시고요. 평가는 가격이 떨어진 거죠. 자, 가격이 떨어진 걸 찾으시면 됩니다. 찾을 수 있나요? 2번이잖아요. 가치가 떨어진 게 평가고, 그럼 나머지 1번 분실, 3번 도난, 4번 파손은 딱 봐도 수량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는 찾으실 수 있어야 된다. 주워 먹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10분 정도 쉬고 계속 보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에요. 조금만 버텨주세요. 네, 어려운 건 다 앞에서 해놔서 이제 적용만 좀 하면 되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죠. 그럼 이제 24페이지에 7번부터 보시면 되는데 다 배웠던 겁니다. 말 그대로 응용해볼게요. 이 표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여기서 포인트는 기초 매입, 차변은 다 정해져 있고 여기서 기말과 적요파를 걷어내면 매출원가가 나온다. 이거예요. 핵심입니다. 이 과정을 아셔야 여러분이 나중에 결산할 때도 편하게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해를 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12월 31일이 되면요, 그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12월 31일에는 뭘 하냐? 일단 기말 재고를 파악해야 됩니다. 기말 재고. 첫 번째 기말 재고 파악하기. 창고 가서 실제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감모랑 평가 있었죠. 감모 손실, 평가 손실. 근데 감모는 정상은 붕괴 안 하죠. 비정상 감모 손실 붕괴하기. 비정상 감모 손실 붕괴. 정상은 붕괴를 안 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평가 손실 붕괴를 하면 되겠죠. 평가 손실 붕괴. 평가 손실은 정상, 비정상 구분이 없습니다. 일단 이건 이해되시나요? 12월 31일에 창고 가서 보는 겁니다. 몇 개 있지? 파악했어요? 그 다음에 비정상 감모 손실 붕괴해요? 없어졌네. 비정상이니까 줄여야겠다. 그리고 평가 손실도 줄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그냥 제가 1, 2, 3 그냥 썼는데 사실은 이렇게 돼요. 얘 두 개를 해야 얘 두 개를 하는 게, 그러니까 붕괴니까 붕괴로 마이너스로 찍는 거잖아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근데 제가 처음에 그렸던 그림 한번 생각해 볼게요. 100만원 기억나세요? 100만원 빼기 10만원 빼기 9만원 81만원 기억나시죠 그거? 자, 여기서 감모 손실이 마이너스 10만원 맞죠? 10만원. 평가 손실 얼마였죠? 9만원이었죠? 그리고 얼마 남았어요 마지막에? 81만원 남았죠? 얘가 81만원이에요.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하면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붕괴는 우리가 붕괴 맨날 하잖아요. 차변 대변. 그 붕괴를 하는 행위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그 붕괴를 하고 남으면 잔액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 잔액이 기말 재고겠지. 하고 나서 다 하고 남은 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붕괴 먼저 하고 기말 재고 파악을 할 수 있는 거네. 붕괴를 해야 기말 재고를 파악할 수 있는 거네. 이거 이해입니다. 그래야 결산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적용할게요. 07번을 보시면 그러면 수량부터 한번 볼까요? 수량을 보니까 장부상 수량이 10,000개 이렇게 써 있어요. 장부상 수량 10,000개 왼쪽에 써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실사후 수량 9,800개
그러니까 화살표 해보세요. 10,000개에서 9,800개. 10,000개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9,800개인 거죠. 그럼 200개가 준 거네. 이 정도 계산하실 수 있죠. 자, 200개가 줄어들었습니다. 한 개당 얼마죠? 단가가 1,000원으로 돼 있죠. 그러면 200개 곱하기 1,000원이 줄어든 거잖아요. 근데 박스 밑에, 표 밑에 보니까 당구장 표시로 40%만 정상이다. 그럼 20만 원이 지금 비었잖아요. 40%는 붕괴하지 마라 이거죠. 20만 원이 줄었는데 60%만 붕괴해라 이거죠. 40%는 정상, 60%는 비정상. 그래서 답이 12만 원이에요. 지금 비정상 감모 손실 붕괴만 찾아서 한 거죠. 정상은 무시하면 되니까. 그러면 그래서 답이 밑에 있잖아요. 그럼 평가 한번 해볼까요? 평가 손실? 가격이 떨어졌나 볼까요? 내가 1,000원에 사왔어요. 아, 이거 만드는데 1,000원 들었죠? 근데 1,300원에 팔 수 있어요. 가격 안 떨어졌죠? 가격이 오른 거는 팔면 되기 때문에 올려놓진 않아요. 근데 떨어진 건 미리 떨어뜨리는 거예요. 즉 가격이 오르는 건 냅둬요. 떨어지는 것만 깎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가격이 1,000원에서 1,300원 화살표도 하시면 되겠죠? 1,000원에서 1,300원으로 화살표 하시면 플러스잖아요. 그럼 얘는 평가 손실이 없지. 손실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붕괴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비정상 붕괴했고 평가 손실 붕괴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기말재고 파악해 볼게요. 9,800개 아까 확인하셨죠? 그리고 1,000원, 1,300원 중에 1,300원으로 안 하고 1,000원으로 한다 했죠? 그러면 9,800개 곱하기 1,000원이 기말재고예요. 맞죠?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2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결산자료 입력에 980만 원 써있죠?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결산자료 입력 980만 원은 이게 결산자료 입력이 제가 자동결산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자동결산은 가서 숫자만 적으면 돼요. 붕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980만 원만 쏙 적어놓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붕괴는 지금 여기서는 어떤 붕괴를 했냐면 비정상 감모 마이너스 12만 원 찍어놓고 정상은 붕괴 안 하고 평가손실 붕괴 없고 여기다가 980만 원 이 두 개만 하는 거예요. 이 두 개만 있기 때문에. 아시겠나요?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07번은 12월 31일 재고자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이 상황만 줘도 두 개를 다 해야 된다는 걸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는 한 개만 하라고 할 확률이 높아요. 다음 25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죠. 또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비슷한 문제 같아 보이죠? 08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뭐부터 봐야 되냐면 수량부터 파악을 해야 되죠. 수량. 그럼 5,000개, 왼쪽에 5,000개, 맨 오른쪽에 4,800개. 5,000에서 4,800으로 화살표 하시면 되겠죠. 그럼 보니까 200개가 줄었네요. 200개가 줄었는데 200 곱하기 10,000원이죠. 그럼 200만 원 손해인가? 근데 당구장 표시에 또 뭐라고 써있습니까? 전부 정상. 듣던 중 반가운 소리죠? 붕괴 안 하죠? 네. 200인 건 알았는데 붕괴는 안 하죠? 정상이니까. 이거 아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매출 원가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붕괴는 안 하네요. 자, 근데 그렇다고 아예 손 놔버리면 안 되죠? 가격도 확인해야죠. 가격은 왼쪽에 10,000원인데 오른쪽에 11,000원 됐죠. 화살표 네. 하면 올랐죠. 네. 오르면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네. 이대로 끝인가요? 기말재고 파악해야지. 기말재고가 4,800개 곱하기 10,000원이죠. 그게 맨 밑에 답에 보시면 결산자료 입력에 4,800만 원. 이것만 답인 거죠. 얘는 할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부러 제가 전산세무 1급 거 문제 넣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풀 수는 있죠. 그냥 4,800 적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냥 판단하고 아무것도 안 하네? 하고 풀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렇게 어렵게는 안 내요. 여러분한테는 거의 가격 알려줄 겁니다. 그 다음에 09번은 그냥 한번 넣어봤어요. 이거 아는 사람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게 09번 문제가 매출액이 20만 원인데 매출 총이익을 찾아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좀 따로 좀 써놓을게요.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구하냐면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입니다.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판 게 얼마고 아까 그 보셨듯이 그럼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건 뭐냐면 매출액이 100원이고 매출 원가가 70이었던 거예요. 아까 그 문제는. 그러면 매출 총이익 30이죠. 그러니까 한 개 팔면 얼마 남냐 이거예요. 네, 판매 관리비는 밑에서 따로 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산세무 1급이라서 매출 총이익이라고 물어봤는데 만약에 여러분한테 내면 그냥 매출 원가 물어볼 거예요. 왜냐면 매출 원가를 구해서 매출액에서 빼는 게 매출 총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매출 원가 구하는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여러분은 이제 그냥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대로 배웠으면은. 자, 그럼 이거 그대로 제가 그림 옮겨볼게요. 상품 T계정인데 다 알려줬죠? 기초가 3만원. 이 그림을 그냥 그려놓으시면 돼요. 다음에 복습하실 때 이 그림 보시면 바로 기억날 수 있게. 자, 기초가 3만원, 매입 10만원이죠. 뭐 별일 없으면 차변이 13만원 되겠죠. 자, 이렇게 왼쪽은 준단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장난을 칠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지금 매출 원가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말 상품도 알려줬죠. 기말 상품 5만원 이렇게 알려줬는데 여기가 이제 함정이 있죠. 자, 기말 5만원이라고 알려줬잖아요. 근데 여기에 정상 감모 만원을 차감했다 그러죠.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원래 6만원이었어요. 네. 6만원이었는데 만원을 빼서 5만원 됐단 소리예요. 자, 그럼 정상 감모는 어디로 들어간다 했죠? 매출원가로 간다 했잖아요. 자, 그럼 제가 그림 그리는 거 보세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기초 3만원, 매입 10만원, 기말 5만원까지 이해되시죠? 네, 만원을 뺐는데 그 뺀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쓰면 안 돼요. 여기다 써볼게요. 자, 그림으로 그리면 이래요. 매출원가 한 구석탱이에 박혀 있는 거예요. 이 만원이. 그리고 대변의 합계도 13만원이죠. 그리고 파란색이 얼마냐 물어보는 거예요. 매출원가는 8만원이죠. 13만원에서 5만원만 빼면 되잖아요. 왜냐면 이 만원도 8만원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장난친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정상이 원가인 거 아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는 사람은 그냥 뭐야 이거 개꿀이네 하고 푸는 거고. 3 더하기 10 더하기 3 더하기 10 빼기 5 이게 답 아닙니까? 그럼 이게 매출원가니까 8만원이잖아요. 네. 만원이 포함된 매출. 그럼 이거를 20만원에서 8을 빼면 답이 12가 되겠죠. 이거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그냥 매출원가 물어볼 거라고. 그러면 답이 그냥 8만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한 번 더 꼬았죠. 전산세무 1급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밑에 매출원가가 8만원이다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구하는 겁니다. 저는 좀 이런 문제가 좋다고 생각해요. 아는 사람만 쉽게 푸는 문제 있죠. 모르는 사람은 개고생하다 틀리고. 자, 결산 쪽이 좀 중요해서 자세히 설명드렸고 뒤에 뭐 나머지는 그냥 한번 쭉 보겠습니다. 다 배웠던 거예요. 26페이지도 26페이지 말 문제 보시면 10번이죠. 10번에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 두 개 표시할게요. 시가, 취득원가. 시가, 취득원가.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취득원가는 내가 이걸 샀든지 만들었든지 간에 그거 하면서 든 돈이죠. 그리고 시가는 지금 시세.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뭐가 높은지 생각해 보세요.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내가
이걸 10,000원에 사왔는데 9,000원인 거예요. 시가가 하락했다. 안 좋은 거죠? 그럼 저가법을 사용한다. 아까 제가 가격이 떨어질 때만 붕괴한다 했죠. 그걸 저가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가 손실만 있는 거예요. 평가 이익은 없어요. 오를 땐 붕괴를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장부 금액이 된다. 뭐 그런 말이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상승했다 이럴 수 있죠.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상승한 게 정상이잖아요. 더 높아야 되죠. 그때는 취득원가가 장부금액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취득원가 자체가 그대로 장부금액이잖아요. 평가 안 하고. 그렇게 말장난을 칠 수 있습니다. 그냥 생각해보면 당연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11번 11번은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한다. 당연한 말이고요. 시가는 순실현 가능같이 그냥 이건 좀 지역적이긴 한데 그냥 굳이 나왔으니까 분류만 해놓을게요. 시가라는 개념에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가 순실현 가능가치, 그리고 두 번째가 또 나오거든요. 현행 대체 원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써놓기만 하세요. 외우지 마시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가라는 개념은 아시죠? 시가는 그냥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잖아요. 네, 이 두 개를 왜 나누냐면 이 위에 순실현 가능가치 있죠? 얘는 팔 때 시가. 현행 대체 원가는 살 때. 살 때 이렇게. 그러니까 시가가 두 개 있어야 되잖아요. 팔 때, 금도 살 때랑 팔 때 다르죠. 그런 느낌으로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려볼게요.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고. 순실현 가능가치는 뭐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타던 차를 팔아요. 내가 중고차를 한 1,000만 원에 팔기로 했어요. 근데 내가 이걸 돌아다니면서 팔기 힘들잖아요. 보통 이제 중고차 딜러한테 팔아버리죠. 그럼 이 딜러가 뭐 한 50만 원 받고 팔아주겠대. 1,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그럼 우리가 이 1,000만 원짜리를 다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딜러한테 50 주고 950만 원 받죠. 그게 순실현 가능가치. 진짜 실현됐잖아. 950이. 그러니까 지금 시가에서 수수료 같은 걸 뺀 거예요. 네,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그냥 이름이 좀 어려운 거지. 근데 또 생각해보면 순실현 가능가치잖아. 내 손에 들어올 돈. 맞죠? 팔 때. 그리고 살 때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면 얼마? 그러니까 원재료 같은 거는 파는 가격이 의미가 없잖아요. 원재료는 내가 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원재료는 지금 사면 얼마? 이렇게 따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살 때는 현행 대체 원가. 지금 사면 얼마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그렇게 알면 맞는 말이에요. 뭐 시가는 순실현 가능가치가 원래 맞는데 원재료는 사야 되니까 지금 사면 얼마지? 이걸로 한다. 그럼 대충 이렇게 때려 맞추면은 맞는 말이 되겠죠.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네,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12번은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했습니다. 저가법 써야겠네요. 하락했으니까. 이때 발생한 평가 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하고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두 개만 표시할게요.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 매출원가.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 매출원가. 이 평가 손실은 특이한 게 무조건 매출원가로 넣어버려요 그냥. 그리고 재고자산의 차감이 이게 특이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감모는 없어지면 끝이라 그랬죠. 네. 근데 평가 손실은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차감으로 달아놓고 올라가면 없애버려요 차감을. 약간 그런 식으로 꼼수를 씁니다. 근데 감모 손실은 비용 잡아버리잖아요. 없애고.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13번 저가법 적용 이후 가격이 떨어졌겠죠. 저가법을 적용했으면. 근데 또 계산해보니까 가격이 올라버리더라고요. 시가가 이제 올라서 장부 금액보다 상승했죠. 그러면 그 금액으로 다 올리는 게 아니라 최초의 장부 금액 있죠. 사왔던 가격. 그걸 넘지 못한다는 거지. 당연한 말이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처음에 여러분이 상품을 10,000원에 사왔어요. 근데 이게 9,000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10,000원이랑 9,000원 중에 9,000원이 더 낮으니까 9,000원으로 장부 금액을 바꿔놨겠죠. 자, 근데 다시 11,000원이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유행이 돌아와가지고. 근데 이거를 11,000원으로 바꾸냐? 그게 아니라 처음에 샀던 10,000원이 한도예요. 그러니까 1,000원밖에 못 올리지. 그쵸? 11,000원으로 올리면 안 돼요. 팔 때 11,000원이겠지. 그 말이에요. 네, 그 다음은 14번입니다. 14번 뭘 하라는 건지 볼까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문제만 떡하니 있죠. 뭘 보셔야 되냐면 지금 왼쪽에 보시면 제품하고 원재료 있죠. 제품 하나, 원재료 하나. 그럼 제품이 같은 줄, 원재료가 같은 줄 옆으로 쭉 가는 건데 제품부터 한번 볼게요. 제품 재고자산 장부가 5,000, 실제 금액이 5,000, 재고자산 시가가 4,5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장부랑 실제 금액은 똑같거든요. 근데 옆으로 가니까 시가가 지금 가격이 떨어진 거네요. 그러니까 수량은 안 빠졌는데 가격만 떨어진 거네요. 그럼 낮아졌으니까 빼줘야겠죠. 그 붕괴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넣은 거예요. 자, 보시면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이라고 이게 차감 계정입니다. 연결해 두시면 좋겠죠. 12번에 재고자산 차감 계정이랑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그냥 연결해 두시면 되겠고 그냥 걔가 걔입니다. 그다음에 차변에는 재고자산 평가손실 얘가 매출원가로 자동으로 들어가요. 뭐 그냥 그렇다는 거고 이건 그냥 참고예요. 참고 세무 1급 거라서. 그 다음에 원재료 보시면 안 변했죠. 원재료는 붕괴 안 하는 거고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맨 오른쪽에 재고자산 시가 순실현 가능액 있죠. 이걸 결산자료 입력에 적어주긴 해야지. 그래서 밑에 답 보시면 결산자료 입력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건 꼭 내거든요. 결산자료 입력 가서 순실현 가능가액을 쓰세요 이것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건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뭐 15번 적가법 사유는 그냥 뭐 넘어갈게요. 평가 손실까지는 여러분 범위는 아니라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뒤쪽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진짜 27페이지, 28페이지인데 최대한 빨리 끝내볼게요. 27페이지입니다. 이제 판매, 수익 인식이라고 돼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판매라고만 써 있는데 소유권 이전입니다. 정확히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죠. 판매라는 게 약간 법적 이렇게 표현을 하면요. 그러면 왜 판매 뒤에 수익 인식을 적어놨냐면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게 판매잖아요. 그 판매가 이루어져야 수익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팔았으면 네 거죠? 네 거면 수익이에요. 네 거가 되면 수익. 근데 네 거가 안 되면 내 거잖아요. 그럼 자산인 거지. 내 거 자산. 대충 방향은 그렇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01번 재고자산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한 기간의 매출원가로 인식한다. 아까 보여드렸죠. 팔릴 때 매출원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 원가 이 두 개 표시해주세요. 수익 원가 대응하는 거죠 얘는. 그러니까 안 팔리면 평생 자산이잖아요. 팔려야 매출원가가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02번입니다. 재고자산 판매 거래 이후에도 판매자가 관련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경우. 자, 이거 표시할게요. 위험의 대부분을 부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친한 친구가 이 물건을 사고 싶어요. 엄청 친한 친구야. 근데 친한 친구한테 물건 뭐 아이폰 이런 거 팔았다고 합시다. 내가 쓰던 거 팔았어요. 엄청 친해요. 근데 친구가 쓰다가 고장났대. 그럼 좀 불편하죠. 모르는 사람한테 팔 걸 이 생각 나오잖아요. 친구가 요새 형편이 너무 어려운데 이거 좀 고쳐주면 안 돼? 이런 거야. 그럼 너무 친하니까 고쳐줄 수 있겠죠. 그럼 이건 판 거예요? 아니요. 잘 보세요. 판매자가 관련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죠. 여러분이 판매자인데 저거 고장났는데 내가 고치고 있죠. 그럼 이건 판 게 아니란 소리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그 거래를 아직 판매로 보지 아니한다.
결론 아는 사람한테 팔지 말자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매를 할 때는 꼭 위험의 대부분을 부담을 이전시키세요. 그게 판매니까. 근데 맞는 말이죠.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진 않지만 읽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회계에서 정의한 것들 보면. 그다음에 03번 이 02번이 뭐랑 연결되냐면 잠깐 귀찮으시겠지만 한 번만 좀 보고 갈게요. 앞에 배웠던 게 생각나가지고 저도 찾아야 되는데 8페이지 잠깐 보세요. 8페이지. 여기서 8페이지에 16번, 17번 보시면 16번에 매각거래, 17번에 차입거래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신가요? 네. 이게 위험부담을 안 하면 차입거래. 위험부담을 내가 하면 차입거래. 그러니까 지금 친구한테 아이폰 팔았잖아요. 그럼 내가 고쳐줘야 되죠. 그럼 이건 그냥 아이폰 맡기고 돈 빌린 거예요. 맞죠? 아이폰 내가 고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한테 팔면 매각거래라고. 쌩까면 되잖아요. 고쳐달라면. 몰라요 하고 그냥 씹으면 되죠. 그게 여기에 반영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위험 부담을 내가 아직도 지고 있으면 차입거래, 위험 부담을 넘겨버렸으면 매각거래 이렇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넣은 거예요. 앞에서 넣으면 그렇고 여기다 넣어야 상황이 맞아서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 말 문제도 이 정도 맞춰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03번 27페이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 이거 시험에 진짜 잘 나옵니다. 03번의 선적지 인도 조건이랑 04번의 도착지 인도 조건 이 두 개가 진짜 시험에 잘 나와요.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이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꼭 나오니까. 이게 좀 머리를 써야 되는 문제라서 좀 많이 되거든요. 자, A랑 B랑 거래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A랑 B랑 거래를 하는데 A가 B한테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럼 A는 매출, B는 매입이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A랑 B랑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배 타고 가요. 배 타고 가고 있는데 12월 31일이 온 거예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12월 31일에 재고자산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다 배웠으니까 정리해드리면 내 재고자산은 어떻게 파악하는 거냐면 창고에 가서 몇 개 있는지 보고 가격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재고자산은 첫 번째 창고에 가서 수량과 단가를 확인하자. 자, 이게 창고에 있는 재고자산이네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상황에서 B라고 해볼게요. B. 근데 원재료를 내가 샀어요. 그럼 원재료 내 거죠. 근데 창고에 없죠. 예.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라 1번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래서 수량할 때는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 혼합법. 단가할 때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이거 했었고, 그리고 지금 하는 게 뭐냐면 플러스 알파. 내 창고에 없는데 내 거인 거 찾기. 그래야 내 거잖아요. 예. 이해되세요? 상황? 그러니까 창고에 있는 건 당연히 해야 되고, 창고에 있는 걸 찾는 방법이 수량 결정 방법, 단가 결정 방법. 그리고 지금 창고 밖에 있는데 내 거 찾기 할 거예요. 상황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 배에 있는 물건이 네 거냐 내 거냐를 정할 거예요. 자, 근데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고 돼 있죠? 선적은 배에다 싣는 걸 말해요. 배에다 쌓는 걸 선적이라고 하는데 비행기에다 실으면 기적이라 그러고요.
그럼 나중에 수출 시점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선적지가 A죠. 여기는 도착지 또는 목적지라고 해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림 다 그렸으니까 03번 다시 볼까요? 03번. 선적지 인도 조건은 선적지에서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선적지에서 주인이 바뀌면 지금 물건이 바닥 위에 떠 있잖아요. 그럼 이 물건은 비 겁니다. 맞죠? 선적에서 이미 바뀌었으니까 주인이. 자, 근데 이게 상품이 선적된 시점에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맞죠? 미착 상품은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이게 말로 봤을 때 맞다는 판단이 들어야겠죠. 그러니까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 이미 선적지에서 넘어갔으니까 매입자 거구나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04번 도착지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도착지에서 주인이 바뀌면 어때요? 가고 있으니까 A 거죠. 예. 판매자 거는? 그럼 04번 보시면 도착지 인도 조건인 경우 미착 상품은 도착하지 않은 상품은 판매자 거죠.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야 풀 수 있거든요. 답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그림을 딱 떠올리고 저도 이거 처음에 엄청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거 무조건 냅니다 진짜. 왜냐면 이거 엄청 많이 풀려서 그래요. 자, 그 다음은 이따가 응용 문제 있어요. 자, 05번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이거 설명입니다. 27번은 27페이지는. 자, 05번은 수탁 판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는 위탁 판매라고 하는 게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시겠네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근데 얘는 좀 쉬워요. 위탁자가 있고 이것도 그림 하나 그려놓으시면 돼요. 위탁자, 수탁자, 소비자. 소비자는 보통 제3자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렇게 그냥 3명 그리면 되고, 그럼 위탁자가 부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내 물건 좀 팔아줘. 수탁자는 부탁을 받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탁자가 자기 물건 좀 팔아달라고 수탁자한테 물건 넘기죠. 그럼 이거 판매인가요? 아니죠. 그냥 물리적인 이동이죠. 그럼 이건 판매가 아니죠. 소유권 이전도 없고 수익 인식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 인식을 하냐? 수탁자가 소비자한테 내 대신에 팔 때. 그럼 이건 내가 판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럼 내가 얘한테 팔고 얘한테 수수료만 따로 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한번 05번을 보시면 수탁 판매는 수탁자가 해당 재화를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06번 같은 상황이에요. 수탁자가 제3자한테 판매를 한 경우 적성품이 지금 이 위탁품이거든요. 적성품은 위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팔렸잖아요. 네 거다, 내 거 아니다 이 말이죠. 말장난이에요. 그러니까 05번은 네 거다 이 말이고 06번은 내 거 아니다 이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 다음에 07번 가겠습니다. 할부 판매. 이게 제일 쉬운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할부 판매는 진짜 쉽거든요. 할부 판매는 판매만 표시해보세요. 할부 판매는 판매만 표시하시면 이게 답이거든요. 그럼 할부 판매는 판매예요. 그러니까 그 휴대폰 생각하시면 되는데 휴대폰 안 산지 꽤 오래됐는데 제 옛날에는 막 36개월 할부 막 이렇게 샀거든요. 휴대폰. 그러면 할부로 사도 휴대폰을 일단 받죠. 그럼 상대방 입장은 일단 물건 주고 돈을 36개월 동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할부 판매는 그냥 주는 순간 판매예요. 그러니까 계산할 게 없어요. 할부 판매는 그냥 판매라서 생각할 게 없습니다. 근데 뭐 이자 부분을 제외했다고 했는데 그냥 뭐 그렇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자 부분은 그 왜 제외하냐면 그 판매 가격은 한 번에 받고 이자는 그 받을 때마다 인식해서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08번 할부 판매 상품의 경우 대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더라도
판매 시점에 제외한다. 네 거가 된다. 내 거에서 뺀다 이 말이죠.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09번입니다. 09번. 09번은 이게 시용품 정도로 시송품 표시해 놓을게요. 중간에 보면 시송품 있죠. 09번. 시송품이라고도 하고 시용품이라고도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그냥 시험 삼아 보냈다. 송이 보내는 거죠. 전송. 시험 삼아 보냈다. 시험 삼아 써보세요가 시용이니까 시용품. 이거는 그 보통 비싼 물건 팔 때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비싼 물건은 사기가 선뜻 꺼려지니까 마케팅이 이렇죠. 일단 써보세요. 보내드릴게요. 일주일 써보시고 결정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시송품을 지금 보냈어요. 그럼 보냈다고 판 건가요? 아니요. 아니죠. 뭘 받아야 되죠? 돈을 받아요. 이거 여기 나와 있는 문구 찾아보세요. 매입자가 매입 의사 표시를 해야 되죠. 네. 이거 좋네 살게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물어보니까 일주일 써보라면서요 이러면 안 판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12월 30일에 안마의자를 팔려고 소비자한테 보낸 거예요. 12월 30일에 한번 써보라고. 일주일 동안 써보세요. 근데 다음날 되니까 어때요? 12월 31일이 돼버렸죠. 그럼 나는 이 보낸 안마의자가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를 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야. 12월 31일에 전화해서 고객님 제가 일주일 써보라고는 했는데 혹시 오늘 의사 있으신가요? 하니까 더 써보라면서요 라고 하면 안 팔린 거죠. 네. 그럼 이때 12월 31일에는 안 팔린 걸로 보고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 12월 31일이니까 그래서 안 팔렸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0번 상품권. 이것도 좀 잘 나오는데 상품권의 발행과 관련된 수익. 이건 백화점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백화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상품권을 100만 원어치 팔았다고 합시다. 이건 판 게 아니에요. 왜냐면 물건이 안 나갔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면 선수금입니다. 밑에 답 있네요. 10번에 두 번째 줄에 선수금 써있죠. 상품권을 판 거는 돈만 미리 받은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백화점이면 상품권 팔 때는 돈을 받죠. 근데 소비자가 상품권 가져오고 물건 갖고 갈 때는 돈 못 받죠. 그러니까 선수금이지. 미리 받아놓은 것 뿐이지. 그래서 실제 판매 시점이 수익 인식 시점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은 먼저 받았지만 수익은 아니고 가져갈 때가 수익 인식이에요. 돈은 못 받아도. 회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담보만 표시해두세요. 담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은행 가서 돈 빌리는데 내 거 아파트를 담보로 잡겠대. 그럼 이거 담보로 잡혔는데 이게 상대방 건가? 아니요. 내 거죠. 네. 근데 이건 있어요. 내가 이 차입금을 안 갚아서 저당권이 실행되면 제 거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 말이 없으니까. 네, 다음 페이지로 가서 중요한 문제만 볼게요. 문제가 많아 보여도 중요한 거 밖에 없습니다. 자, 12번 보시면 결산자료 입력을 해라 이건데 원재료 보시면 비고 있죠. 마지막 페이지에 원재료 12번에 원재료 비고 보시면 선적지 인도기준 선적된 미착 원재료 150만원 불포함 이렇게 써있거든요.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일단은 원재료부터 보셔야 돼요. 그럼 원재료면 자 이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원재료면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B예요. 일단 우린 B예요. 원재료니까. 근데 선적지 인도 기준이니까 B 거 맞죠? 내 거 맞죠? 네. A에서 주인이 이미 바뀌었잖아요. 그럼 내 거 맞아요. 그럼 이 원재료 150이 내 거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원재료 금액이 7,500 써있죠. 네. 이게 창고에 있는 건 거예요. 근데 이거를 포함을 안 했죠. 네. 그럼 답은 뭐겠어요? 7,500 플러스 150. 150. 그러면 7,650을 적어라 이 말이죠. 네. 왜냐면 항상 기말재고를 적어야 되니까. 그래서 밑에 결산자료 입력 보시면 원재료는 7,650 이거 표시하시고 제공품은 그냥 5,000이죠. 그리고 제품도 한번 볼까요? 제품은 창고에 2억 3,200만 원이 있는데 수탁자 보관 제품 200만 원이 불포함됐다. 그럼 이거 해석해 보면 내가 위탁자예요.
내가 위탁자인데 쟤한테 야 내 물건 200 좀 팔아줘 한 거예요. 근데 전화해서 물어봤죠. 야 그럼 다 팔았어? 아예 안 팔렸어요. 그럼 이거 더 해야죠. 불포함이니까. 네. 그럼 혹시 포함 써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위에 있는 금액 쓰는 네. 거죠. 원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함돼 있으면 잘 한 거니까 더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으로 엄청 잘 되거든요. 그 다음은 13번 이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고 14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상태인데 자 14번에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할 금액을 그러니까 여기서 기말 재고자산은 안 팔린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안 팔린 거 찾을게요. 그럼 14번에 첫 번째 반품률이 높아요. 이거 팔면 거의 반품당해요. 그럼 이거 반품률을 내가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대요. 그럼 이거를 일단 보낸 거예요. 그럼 이거 시송품이랑 똑같아요. 확답이 없으면 안 판 거야. 그럼 이 200은 내 거죠? 네. 옆에 내 거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안 팔린 거 또는 내 거. 안 팔렸다고 하는 게 좀 더 와닿을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용 판매, 시송품이죠. 써보고 결정하세요 라고 보냈는데 100만원어치만 고객이 산다 그런 거예요. 그럼 200만 그럼 200은 안 팔린 거니까 네. 내 거. 200은 안 팔린 거 내 거. 그리고 담보로 제공한 저당 상품은 당연히 내 거죠. 예. 저당권 실행 안 됐으니까.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여기서 매입 잘 보셔야 돼요. 매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매입은 B죠? 네.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 B 거 맞죠? 네. 그럼 더하는 거 맞죠? 네. 그럼 이거 400도 더해주시면 1700. 이거 진짜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럼 이 정도 맞히시면 좋잖아요. 그 다음에 뭐 15번 뭐 밑에도 똑같으니까 쭉 보고 끝낼게요. 15번 기말 재고자산을 실사한 결과 2천만 원이 있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그라미 1번 여기서 말씀드린 동그라미 1번이 2천만 원인데 동그라미 2번을 박스 안에서 찾으세요 해서 더하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선적 FOB 필요 없어요. 선적지 인도 기준에 의해서 매입 내 건 거 이제 아시겠죠? 네. 이제 딱 문제가 똑같이 나오잖아요. 선적지 매입은 내 거구나. 더하면 되겠고 두 번째 적송품 300을 보내놨어요. 근데 60%는 보관 중이다라고 하면 안 팔렸다는 소리죠? 네. 300 곱하기 60%에서 180만 원은 내 거네요. 내 거. 나한테는 없지만 내 거.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사용 매출을 위해서 보내놨는데 600만 원 중에 사겠다고 한 건 400. 200. 200은 내 거네요. 안 팔렸으니까 200은.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당해 회사가 수탁 판매를 위하여니까 이거는 남의 거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반대 표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거랑 네 번째 거랑 이어서 반대 표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거는 내가 남한테 맡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남의 걸 나한테 더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네 번째 거는 남의 걸 내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건 빼야지. 마이너스 500입니다. 이런 거 조심. 네 번째 거가 독해 문제라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더하기 빼기만 하시면 밑에 답 다 적혀 있으니까. 네, 마지막 한 문제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T 계정으로 문제 풀면 돼요. T 그려서 매출 원가를 계산하세요 했는데 그냥 재고자산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이름도 없죠. 자, 기초 10만원, 매입 50만원인데 뭐 비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도착지 인도 조건에 미착 상품 3만원 포함됐다. 아, 이거 좀 머리 많이 써야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매입이라고 써있죠, 왼쪽에. 매입인데 도착지 인도 조건이면 내 거 아니거든요. 나한테 도착을 안 했잖아요, 지금. 근데 더했대요. 빼란 소리죠? 잘못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거를 47만원으로 고칩니다. 네, 첫 번째 함정 남았고요. 그 다음에 기말 재고로 갑니다. 기말 재고.
창고에 있는 걸 말하겠죠? 창고에서 눈으로 본 게 5만 원이 있대요. 네, 이건 끝이 아니고 플러스 알파를 찾아내야 됩니다. 자, 플러스 알파 찾을게요. 시송품 볼까요? 시송품 3만 원인데 고객이 사겠다고 한 거 만 원. 그럼 안 팔린 거 2만 원 있네요. 플러스 2만 원이겠죠? 나한테는 없지만 내 거인 거. 마지막 적송품을 위탁품이에요. 적송품은 내가 보내놨는데 10만 원 보내놨어요. 근데 보니까 60% 팔았다고 하네요. 그럼 40%가 안 팔린 거죠? 그럼 4만 원이 남아 있는 거네. 내 거죠. 더하기 4만 원 하면 기말 재고가 11만 원인 거죠. 창고에는 5만 원 있지만 내 거는 11만 원인 거죠. 그럼 이렇게 구하면 차변이 57만 원이니까 그럼 얘는 46만 원 이렇게 나오나요? 맞죠. 매출원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은 조금 원리가 복잡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는데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없어도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옵니다. 네,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원가를 할지 비이동자산을 할지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프린트는 알아서 드릴 겁니다.